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틸 이미지, 결국은 정지영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가 있죠.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것은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 정지영상을 우리는 스틸 카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틸 이미지. 자, 그것을 이 JPEG이라는 표준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당시만 하더라도 80년 후반, 90년 초반이 되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어넬로그 필름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사진기가 아주 서로 판매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파라든가 아니면 코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즉시 뽑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상을 하고 인화지에다가 옮겨가지고 그래서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 0과 1의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메모리 스틱에다 저장하고 하는 오늘날의 기술로 이제 시초가 됐다. 그래서 국제 표준의 스타트가 된 것이 바로 이 JPEG이에요. JPEG, 이 J는 조인트 포토그래프 엑스포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사진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챕터 4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백 팩스밀리라는 거 알죠? 그냥 A4 용지 한 장 같은 거를 쫙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주문을 한다든가 또 정보를 보낼 때 이게 그림 같은 거는 참 보내기 힘들었었는데 이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칼라 사진까지 해외에다 전송할 수 있다. 정말 실로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팩스밀리라는 건 아시죠?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흑백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요. 지금도 보면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보내느냐? 그냥 팩스가 있으면 전화기에 붙어 있는 팩스, 복합기 같은 데서 그런 팩스 전화기가 많죠. 이런 데서는 A4 용지 하나를 1분 내에 보내는 거를 이제 표준화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술로서는 참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것을 칼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JPEG이 세계 표준화로 만들어진 획기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EG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이제 가공 압축을 어떻게 하고 그 가공 압축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줄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하고 저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 활용되는 분야는 어느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소개하도록 해요. 이제 JPEG이 시작된 배경이 바로 칼라 정지 영상, 스틸 이미지라고 해요. 이거를 결국은 표준으로 어떻게든지 저전송률 또는 로우 데이터로 이것을 보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판이라는 거 있죠. 그림판에 그림이나 사진을 박아가지고 이 저장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JPG는 중간 화질이고, 예를 들어서 저화질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고, 또 고화질로 해서 보내주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한번 실험하는 걸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 사진이 주어지면 어떻게 저해상도에부터 고해상도까지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데이터만 많아진다고 해서 고해상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압축을,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 삭제해버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전산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아무튼 여기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먹고 싶은 건 아니죠. 어디를 지나가는데 바스락 끓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씹을 때 그 느낌을 오랫동안 기억해가지고 연상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먹고 싶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해외에 나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때 음식점을 지나갈 때 우리는 된장국 냄새가 났다. 그러면 이거 아침 식사를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떤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 서양식 레스토랑을 탁 지나면은 나이프 스치는 슥슥하는 챙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를 토스트를 먹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은 어떤 소리로 음식을 연상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프 스치는 또 요즘은 접시가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드니까 마치 금속에 나이프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은 이게 토스트 이렇게 잼 발라 먹는 이런 거를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냄새가 나야 되죠. 된장찌개 냄새 구수한 그런 게 나면은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도 먹고 싶은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수영장에 가면은 이상하게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수영장에 가서 소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 흘러내리는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원한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그래요. 소변을 안 보면 화장실 가서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게 소변을 본다 이거죠. 그런 것이 아주 소리와 연상 기억에 의해 가지고 오랫동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멀티미디어 응용을 하는데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을 이렇게 전송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소리와 함께 해줘야 된다. 즉 오감이 다 풍요로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했으면 이렇게 먹고 싶은 소리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고 촬영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는 지금 수업을 한 40분 전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가공을 하고 압축을 해요. 압축을 했다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집으로 압축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은 압축을 풀면 원래의 데이터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안 되죠. 이 JPEG을 압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로스레스 방식. 로스레스 방식은 압축을 했다 다시 그대로 복원을 하면은 이게 원래의 숫자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데이터가 불필요한 게 많아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쓸데없이 거기에 어떤 색이 번진다든가 아니면 점이 잡음으로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는 구태여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그림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잡음이라든가 불필요한 정보라고 이렇게 보고 없애는 것을 우리는 로시 타입의 이 처리 압축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압축을 해서 저장했다가 복원을 하면은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근데 한 30%가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한 70%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아주 사진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압축률을 아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주어졌듯이 DCT 방식이에요. DCT는 저전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이 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값을 이것을 변화를 해가지고 이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버리면은 이 성분들이 전부 다 인디펜던트, 오소고널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것끼리만 서로 이제 섞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역으로 되돌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또 소리 성분 이걸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해가지고 다시 이거로 역으로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IDCT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과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줬던 이런 이미지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원상복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데이터가 압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압축하려면 성분 분리를 하고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패턴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이거 프레임 또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이는데 그 불필요한 살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라인을 근거로 이렇게 한다. 우리가 영상에 이렇게 쓰면 윤곽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우리는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 모서리라고 하는데 이 엣지 디텍션을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입혀가지고 전반적으로 컬러를 재생을 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전문화된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분을 베이스 라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익스텐션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붙여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성분 분리가 되면은 압축이 훨씬 더 가공이 훨씬 더 다양하고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근데 지금 R칩 같은 걸로 우리가 압축을 해봤지만은 그 웬만해서는 압축률이 높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JPEG으로 압축된 사진 데이터를 R칩으로 압축을 하면 데이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원상 복귀를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로스레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반복되고 비슷비슷한 코릴레이션 성분만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압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한 50%에서 100% 사이로 압축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도 압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JPEG에서는 처리를 한다. 이렇게. 자, JPEG에는 전번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영상 압축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동영상에는 어떻게 돼요? 1초에 30장씩 프레임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야 움직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을 딱 잡으면은 그 한 장 사진, 한 장의 사진, 기본 사진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트라 픽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인트라 픽처. 첫 한 장, 첫 화면. 이 인트라 픽처를 압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화면이 주어지면 여러 개의 점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을 가로 8개의 점, 세로 8라인. 그럼 8864개의 이러한 그 픽처들이 일레멘트들 있잖아요. 픽처 일레멘트, 픽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하나 따와 가지고 이렇게 64개를 변환을 해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클리어 시켜버려요. 0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변환된 것을 이것을 어떤 데이터 값으로 바꾸는 걸 컨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컨타이제이션 할 때 그냥 하면 그러면 0부터 나타내는 절대값이 다 돼버려요. 우리가 키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해발 몇백 미터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우리는 키를 나타낼 때 발바닥에서부터 얼마다 이 발바닥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테이블에다가 저장시켜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부터 차이 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테이블이 되게 필요해요. 어떤 부호 0과 1의 부호를 할 때 000 해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즉 상대적인 어떤 차분값만 표현하는데 그 차분의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해발 몇 미터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 기저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차분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컨타이제이션을 해요. 이렇게 컨타이제이션이 나오면은 0과 1의 비트 패턴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호값이 되면 그 부호값을 이렇게 분포도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패턴에서 뭐 780이다 그러면 780을 최소 비트 한 비트로 어사인을 해줘. 이런 걸 우리는 엔트로피 보호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부호. 즉 어떻게 돼요?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 비트로 해요. 이럴 때 분포도도 다 몰려 있잖아요. 그때마다 분포도 최대의 피크가 나오는 위치가 다르죠. 그 위치를 그때마다 왜냐면 이게 64개씩 여기 하나의 화면 중에 64개의 픽처 엘리멘트들을 딱 따니까 요때 평균 가장 빈도가 높은 레벨이 다르고 또 옆에 거는 또 옆에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위치마다 기준 테이블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기준값. 그래서 차분만 거기다 열거를 해놓으면 그만큼 데이터의 수가 저작이 될 수가 있죠. 8비트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뭐 4비트로만 나타낸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코릴레이션을 제거해서 그래서 필요한 주파수 성분만 보내고 그것을 부호할 때도 차분 성분만 해가지고 테이블이 모델링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그 차분 값은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분포도를 가지고 하는 베리어블 랭스 코드, 즉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부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여기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을 전체를 다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픽셀을 가로 8점, 세로 그 개수가 8개 하면 8864개의 픽셀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하나의 기본 패턴으로 잡고 있어요. 이걸 하나의 블록이라고 그래요. 8개에서 64개의 그 픽셀들을 하나의 원 블록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저주파 성분도 나오고 중주파 성분도 나오고 고주파 성분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저주파 성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중주파는 뭘 갖고 있느냐, 고주파는 뭘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스틸 이미지가 되든 동영상이 되든 영상이나 오디오에서는 저주파 성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그게 이제 영상에서는 왜 저주파가 중요하냐, 또 음향, 오디오에서는 왜 저주파가 중요하냐, 이 이제 중요성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JPEG에서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따오느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2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해요. 모든 설명은 그림이 포함이 되면 상세한 설명이 돼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위를 보면은 숙제가 있죠. 6번째 숙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영상과 음향에서 저주파 성분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JPEG에서 저주파 신호를 어떻게 취해가지고 저장을 하느냐,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이게 이미지도 그렇지만 오디오에서도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주파 성분은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그 무게를 나타내요. 전반적인 윤곽, 이게 저주파 성분이에요. 목소리에서는 뭐가 되느냐, 목소리가 상당히 굵직하고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품위가 있어 보이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파 성분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 성분, 그 다음에 비디오 성분 중에서 저주파가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그림에서도 아주 웅장한 무게감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주파 성분이 많다는 거고, 목소리에서도 왜 목소리가 너무 어린애 목소리처럼 막 들리면 저주파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중후함을 못 느끼죠. 근데 아주 걸찍한 그 중년의 성우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무게감도 있고 또 품격도 있는 목소리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숙제로 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전부 점으로 구성되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 점 하나하나를 픽처 일레멘트라고 그래요. 그 점을 한 블록으로 떼오면은 가로 8개의 점, 세로 8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6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단위로 블록 트랜스폼, 블록 코딩을 해요.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해야 압축률도 높아지고 처리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블록되어 있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픽처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즉 화면, 화소, 화면을 이루는 엘리멘트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니까 이거의 픽처 엘리멘트의 즉 비디오 성분이 뭐가 있느냐, 하나의 픽처 엘리멘트 안에 그렇게 보면은 이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희도라고 그러는데 브라이트니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주변이 밝고 어둡느냐 이걸 나타내요. 근데 그 컨트라스트, 조도라는 게 있는데, 컨트라스트는 바로 자체가 얼마나 진하고 흐리느냐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 두 개를 합해서 이 픽셀에서 나오는 컨트라스트와 배경 그 밝기, 이것과 합쳐가지고 Y라는 블랙 앤 화이트 신호를 이야기를 해요.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의 음영을 나타내는 신호다. 거기에는 주변 밝기도 있지만 내부 진하기도 존재하겠죠. 그거를 Y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 Y 시그널에다가 그 다음에 픽처 엘리멘트는 칼라가 존재하겠죠. 근데 원래 칼라는 수도 없는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주어지는데 실제 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칼라는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라는 픽처 엘리멘트 하나에 RGB라는 이런 칼라 레벨로 세 가지만 있으면은 자연색 모든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8비트 단위로 레벨을 만들어 놨을 때 블랙 앤 화이트, 즉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그 픽셀에 RGB 각각의 신호 레벨, 이 네 가지의 신호 레벨이 있으면 하나의 픽처 엘리멘트를 칼라하고 흑백 음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그냥 나타내려고 그러면 4개의 8비트, 즉 4개의 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픽처 엘리멘트 하나에.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블랙 앤 화이트 Y 시그널하고 그린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어두워지면, 그린이 어두워지면 이게 그냥 흑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실제 사례인데 우리 은사님이 오후 4시만 되면은 밖에를 돌아다니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왜 연세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늘어지면은 눈물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이 차버려요. 그러면 밖에 빛이 잘 못 들어와요. 눈 속으로. 그러니까 저 나뭇잎이 그린인지 아니면 블랙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정상인도 그래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영상신호 Y와 그린 레벨을 원래 한 60% 유사한데도 동일하게 놓고 처리해도 된다. 그래서 그린을 따로 안 보내주고 블랙 앤 화이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 R, B만 있으면 되죠. 레드하고 블루, 블랙 앤 화이트 신호. 근데 이제 이렇게 시그널이 주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절대값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즉 사실은 보통 밝기가 존재하면은 이만큼 레벨이 높아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0레벨부터 하면은 숫자를 이만큼 올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거하고 차분만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차이만 나타내요. 그럼 뭐하고 차이냐? 그린 레벨하고 차이인데 사실은 Y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Y-R과 Y-B와 그 다음에 Y 시그널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Y-I를 CR이라고 그러고 Y-B를 CB라고 그러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요 세 개를 각각 8비트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진 표현을 .bmp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이브할 때 .bmp로 바이너리 3레벨로 나타내요. 그러면 한 픽셀을 24비트 3바이트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bmp라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bmp로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데이터가 웬만한 사진이라도 뭐 한 수십 메가바이트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한 수백 킬로바이트로 이렇게 줄이면 100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그 100분의 1로 줄이는 이 기술이 여기서 .jpg라는 기술이라.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이제 저장을 하거나 전송을 하면 이거 복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돼요. 근데 아무튼 전송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게 DCT라는 원리가 뭐냐? 원래 가로 이 화면 중에서 하나의 블록을 딱 떼어와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요. 레벨 값이 각각 쭉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뭐 이렇게 해가지고 64까지 이렇게 주어지겠죠. 0부터 하면 63이고 64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블랙 앤 화이트 또 칼라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픽셀 위치에 블랙 앤 화이트하고 RGB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RGB가 또 3개니까 각각 나올 테고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DCT,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좌측 상단 위치에 유형 주파수 성분이 저장이 되고 이제 점차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가장 고주파가 이 대각선 위치에 대각선에 놓이게 돼요.
요 사이는 중간 주파수고, 여기 첫 부분 있잖아요. 지그재그 이렇게 지브라처럼 지그재그 모습으로 되는 이 첫 부분을 저주파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DCT로 하면은 요 첫 부분에서 영주파수와 저주파 성분이 되는데, 이 성분이 영상의 무게의 차이를 나타내고 품격을 나타내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저장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중주파나 고주파는 전부 0으로 채워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것끼리 우리가 서로 대칭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 실수만 취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대칭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요 저주파 요것만 있으면 나중에 복원을 해가지고 옮겨놓고 나머지는 0을 채우고 요 부분을 맞은편에다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은 주파수 값으로 바뀌고, 각 주파수 위치가 좌측 상단의 요 위치가 가장 낮은 0주파수고 그 다음 높은 주파수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중간 주파수 정도고 대각선 위치가 바로 고주파에 해당되는 성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리가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은 우리가 2학년 때 뭐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그런 하나의 변환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때 배울 때는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든지 수치 처리를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환 영역에서 하면 되는데, 왜 변환 영역에서는 그렇게 수치 처리가 간단해지느냐. 요 위치별로, 요 주파수나 이런 위치별로, 주파수 위치별로 이 성분들이 아주 오쏘고날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커지고 줄이고 하더라도 옆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디멘전이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 부분에 주파수 성분을 가감하고 하더라도 옆에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0을 넣더라도 이렇게 저주파하고 중주파 정도까지만 살려놓으면 이 화면에서 아주 뭐 흐릿해지긴 했지만 픽처 엘리멘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화질의 영상으로 복원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는 어떤 영상 중에서, 화상 중에서, 스틸 이미지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8 곱하기 8 해서 한 블록을 떼어가지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와 컬러가 있으면 블랙 앤 화이트, RGB 따로따로 처리해서 이걸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개별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때마다 테이블이 필요했죠. 그래야 우리가 릴레티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차분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요. 그러면 복원을 할 때 어떻게 전송돼서 이게 여기서 날라오면은 이거를 복원을 할 때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에서 차분된 거를 대주면 원래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올 때는 이 테이블이 엔트로피예요. 최소 비트를 어떤 코드로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인버스 엔트로피를 하면,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나오는 게 어떤 부호화된 값일 테고, 이 부호화된 값을 어떻게 돼요? 그 테이블에 맞춰서 하면은 어떤 앱솔루트 밸류 코딩, 레벨 값으로 될 테고, 이 레벨을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면은 그 해당되는 블록 있죠. 이 블록들이 재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걸 개별 블록에 번호를 붙여 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하면은 전체 하나의 화면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258개 정도를 하고, 이거를 240개 정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 텔레비전 화면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기본 포맷, 이걸 CIF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기본 포맷을 가지고 처리해요. 하나의 CIF 포맷은 개별 블록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 있는 건 하나의 픽셀이 아니고 개별 블록들이에요. 64개씩 그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인버스 해가지고 역으로 풀어낸다. 자,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테이블을 가지고 고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테이블을 바로 하면은 그냥 기준 평균치밖에 못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측기라는 프레딕타를 하나 잡아 넣으면은 아주
차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값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측기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어떤 하나의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우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CIF 한 표준 규격에서 가로 세로 64개의 픽셀을 한 블록을 해가지고 블록을 채워서 그 블록을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처리하지 않고 예측을 하면, 예측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값이 거의 0값이 되겠죠. 그 0값 되는 거를 엔트로피 코딩을 해서 그래서 압축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예측 기술이 뭐 많이 써요. 우리가 기후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3시간 후에 비가 올 확률이 60%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바로 우리는 기후 예측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후 예측 기술. 자, 기후 예측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또 영상 압축, 그다음에 오디오 압축 이럴 때도 전부 다 예측 기술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코딩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에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또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왜 지하철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끼지 않아야 돼요. 소리가 너무 청각세포에 들어가 버리면 그 청각세포가 이렇게 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털이 다 뽑혀버려요. 그 털이 재생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6개월에서 1년이 조용한 데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청각세포 털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재현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남이 웃어도 따라 웃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급적 여러분들 즐기는 이어폰을 듣더라도 오디오 레벨을 한 50%에서 60%, 주변이 조용할 때 그 이어폰을 들어야지 막 시끄러울 때 그걸 이어폰을 들으면,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어폰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은 그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용할 때 이어폰을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한 볼륨 레벨을 50에서 6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봐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압축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거를 막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쭉쭉 순서적으로 압축된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블록 단위로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겠죠. 한 번은 이게 보이다가 이렇게 되다가 쭉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대로 압축을 풀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이것을 시퀀셜 표현 방법이라고 그래요. 시퀀셜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압축은 하되 먼저 전반적으로 덤성덤성하게 블록을 몇 개를 풀어가지고 해서 덤성하게 보이다가 중간중간에 섹섹하게 빽빽하게 채워 넣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프로그레시브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한다. 그냥 하나의 전공 용어죠. 어떤 화면을, 영상을 보이는데 순수적으로 하면 밑에서부터 보이니까 도대체 뭐가 채워져 있을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디스플레이 하면은 점점 흐릿흐릿하다가 점점 채워지는 거니까 상당히 아주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되죠. 그러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웹호스팅이라든가 이렇게 포털 서비스에서 이런 방법을 프로그레시브하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뭐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이거나 금방 팍 떠오르겠지만, 아무튼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용어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낼 때 압축한 코딩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RGB도 있고 블랙 앤 화이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낼 때 A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B를 다 보내고 한 화면에 대해서 C를 보내면은, 그러면 이게 다 Y와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써요. 그냥 요 픽셀 단위로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 이것을 즉 픽셀 단위로 하면은 꼭 픽셀 단위로 복원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픽셀에서 블랙 앤 화이트 신호도 있고 RGB 신호도 있으니까 요것만 오면은 탁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복원을 하면은 우리는
인테리브 방식이라 그래요. 줄을 세워가지고. 원래는 처리라면은 이 한 화면 전체가 쫙 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레드 또 그린 블루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다 올 때까지 기다려지면은 이거는 전혀 줄을 세우는 방법은 아니죠. 처리 순서라든가 이렇게 줄을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은 진행할 때 잡음에 되게 강해져요. 노이즈 오버스테이지인다 그러는데 외부의 영향을 작게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보내면은 또 중요한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킹을 당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영상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보내면 줄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보내요. RGB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 RGB 픽셀을 보내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줄을 세워서 보내면 처리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보내면 이거를 인테리브 방식이라 그러고 그냥 처리되는 순서대로 다 모아가지고 쭉쭉쭉 차례대로 보내면 이걸 non 인테리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 JPEG을 압축을 해야 돼요. 그죠? 압축하는데 그냥 아주 체계적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이 영상을 하나만 보내는 경우에 하고 이게 지금 스틸 이미지지만 이 스틸 이미지를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GIF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한 화면이 점점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나중에 받은 사람이 압축된 것을 이렇게 키우거나 줄일 때 상당히 고해상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계층화되어 있다 그래요. 레이어. 그래서 몇 장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한 장당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동영상은 아니래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이어 없이 한 장으로만 보낼 것인지 이런 포맷. 요즘은 이렇게 한 장으로 보내는 경우는 드물고 .jpg가 이렇게 몇 개의 레이어로 해가지고 이거를 받는 측에서 쭉 넓히고 줄이고 임의적으로 가공해도 원형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jpg로 보내줘요. 그걸 개별 장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처리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다 이제 표준 루틴이 다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 강의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